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끌어내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압류해. 1998년 장대비가 퍼붓던 밤, 태양건설 한승우 회장은 가장 신임하던 비서실장 강도준의 계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그 충격으로 안주인마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남겨진 건 오직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뿐. 6살 부잣집 도련님 지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숨을 거두는 사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린 도련님을 품에 안은 채 맨발로 빗속을 뚫고 야반도주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6년 후 이 아이가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된 원수 강도준 앞에 다시 섰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만든 그 추악한 세상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과연 빈털터리 도망자, 식모의 손에 자란 아이는 어떻게 천하의 강도준 회장의 숨통을 조이는 사신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그 이면에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천둥소리가 하늘을 가를 듯 포효하던 1998년 11월의 어느 싸늘한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고통받던 그해 가을은 유독 비가 잦았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태양건설 회장 저택에도 어김없이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와 다름없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 집행관의 서류 뭉치와 붉은 압류 딱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법 집행관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채 안쪽 깊숙한 곳에서 가사도우미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가구들이 넘어지는 둔탁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빚쟁이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죠. 45살 명숙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겨우 6살 난지훈이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지훈의 친어머니이자 이 집의 안방마님인 민부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회장님이 믿었던 비서실장 도준의 배신으로 수백억 원의 횡령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지 불과 3일 만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충격으로 쓰러진 민부인은 이미 생의 끈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민부인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명숙을 찾았습니다. 명숙은 황급히 달려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사모님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명숙아, 우리 지훈이 좀 부탁해. 민부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명숙은 눈물이 앞을 가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 한번 모르고 사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쿵쿵 거칠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놈들이 이 방까지 들이닥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부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명숙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금장 장식이 박힌 묵직한 만년필은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회장님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펜이 아니야. 지훈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야. 도준이 그놈이 배신한 증거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했어.
명수가 제발 이 펜이랑 우리 지훈이 좀 데리고 도망가줘. 놈들이 지훈이까지 해코지할까봐 무서워. 제발 부탁이다. 민부인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명숙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명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 자신의 품속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밖에서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 경첩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부인은 명숙의 등을 떠밀며 눈짓으로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숙은 잠든 척 웅크리고 있던 6살 지훈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아, 놀라지 마라. 아줌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소리내면 술래한테 잡히는 거야. 알았지? 명숙은 지훈의 귀에 속삭이며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뒷문을 박차고 나서자 11월의 매서운 밤비가 명숙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장대비가 퍼부었고 그 빗소리는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들을 희미하게 가려주었습니다. 명숙은 지훈을 포대기로 단단히 결박해 등에 업고 정원 뒤쪽 개구멍을 향해 몸을 낮춰 기었습니다. 진창에 무릎이 쓸리고 뾰족한 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신경 쓸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등 뒤에 지훈이 공포에 질려 명숙의 목을 와락 끌어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스한 온실 속에서 자라야 마땅할 귀한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현실이 명숙의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쨍그랑하며 안방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음과 더불어 사내들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없어. 그 꼬마 녀석이랑 식모가 안 보입니다. 쥐새끼들 마냥 빠져나갔어. 이 잡듯이 뒤져. 강도준님이 펜부터 확보하라고 지시하셨다. 명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채무 때문에 들이닥친 게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민부인이 건네준 그 만년필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은 반사적으로 품 안의 만년필을 다시금 확인하고는 빗줄기를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저택 뒷길은 험준한 산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은 칠흑 같았고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명숙의 낡은 신발은 진창에 박혀 벗겨진 지 오래였으나 그녀는 맨발로 거친 자갈밭을 디디며 쉼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내달렸을까.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마저 무뎌질 즈음 명숙은 산 중턱의 비좁은 바위 틈새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 아래 까마득히 보이는 저택에서는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고 집 전체가 불길한 붉은 딱지로 도배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명숙의 등 뒤에서 기절한 듯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칠 생각도 못한 채 잠든 지훈의 작은 머리통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 아니 지훈아. 이제부터 이 아줌마가 내 엄마 노릇할게. 하늘에 계신 사모님하고 회장님께 맹세하마. 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너 하나만은 지켜낼 거야. 그리고 기필코 돌아올 거다. 다시 와서 저놈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명숙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했던 가사 도우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처럼 매섭고 도끼 어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만년필을 꺼내 힘주어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그녀의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차분하게 식혀주는 듯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명숙의 맹세에 화답하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은 지훈을 다시 단단히 고쳐 업고 산 너머를 향해 발을 뗐습니다. 용산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인파가 가장 붐비는 곳, 누구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젖은 옷 한 벌과 만년필 하나, 그리고 등 뒤에 어린 생명뿐이었으나 명숙의 발걸음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나무 뒤로 몸을 은폐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빗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고급 구두와 말끔한 슈트 차림의 중년 사내. 그는 다름 아닌 작고한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자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강도준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비릿한 조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은 처리되었고 그 부인도 곧 뒤따라갈 겁니다. 헌데 그 꼬맹이 녀석이랑 식모년이 안 보입니다. 쥐새끼들이 가져가 본들 뭘 알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내일 날 박는 대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펜을 못 찾으면 그년들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강도준의 잔혹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명숙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명숙은 입을 틀어막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악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 엎인 지훈이 잠꼬대처럼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미세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강도준이 전화기를 내리고 명숙이 은신한 숲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명숙이 숨은 나무 쪽을 서서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의 차라이트가 숲을 비추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명숙은 숨을 멈추고 지훈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때마침 튀어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강도준의 시선을 낚아챘고 그 짧은 틈을 타 명숙은 지훈을 안고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강도준이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찢어진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등 뒤에 엎인 지훈의 체온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당도한 곳은 혼돈의 도가니였던 용산역이었습니다. 1998년 겨울의 용산역은 IMF 한파에 밀려난 실직자들과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대합실 바닥엔 신문지 한 장에 의지해 잠을 청하는 이들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한숨과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잘나가던 태양건설 회장님 댁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악취 풍기는 지저분한 역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명숙은 외진 기둥 뒤편에 자리를 잡고 지훈을 자신의 해진 외투 속으로 품었습니다. 배에서 천둥치듯 꼬르륵 소리가 나는 지훈을 보며 명숙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느라 챙겨 나온 건 동전 몇 함과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삶은 달걀 2알을 사왔습니다. 지훈아, 이거 먹으렴. 아줌마는 생각 없어. 아까 든든하게 먹었거든. 명숙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도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달걀 껍질을 벗기더니 반을 뚝 잘라 명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줌마도 먹어. 엄마가 그랬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그 말에 명숙은 꾹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이 메어 달걀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지훈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삼키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도련님 착하다. 정말 착해. 하지만 용산역도 안전한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들이 역사를 돌며 신원 조회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도준이 손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명숙은 다시 지훈을 업고 무작정 가장 빨리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덜컹거리는 완행열차에 몸을 맡긴 지 대여섯 시간이 지났을까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어느 지방의 소도시였습니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이곳이라면 놈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직감하고 지훈의 손을 잡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은하시장이라 불리는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이름만 은하일 뿐 그곳은 IMF의 직격탄을 맞아 쇠락해가는 거칠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질척거리는 흙탕물 투성이었고 상인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낯선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자 상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경계심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아니, 저 여편네는 뭐야? 애 아빠는 어쩌고 저리 청승맞게 애를 끌고 다녀? 딱 봐도 야반도 주한 거네. 빚쟁이한테 쫓겨왔나 봐. 재수없게 시리. 시장통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명숙은 지훈의 귀를 막아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구석진 곳에 방치된 채 거미줄만 무성한 낡은 국밥집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랫동안 비어있던 흉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명숙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월세를 내기로 사정하고 겨우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물어올 때마다 명숙은 지훈을 조카라고 둘러댔습니다. 형님네가 망해서 다 죽고 나만 살아서 조카 하나 데리고 내려왔소. 도련님이라 부르던 습관을 버리고 이모라고 부르게 시켰지만 6살 지훈은 자꾸만 엄마를 찾으며 울먹였습니다. 가게 안에 딸린 단칸방은 처참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나 냉골이었고 벽지 틈새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운동회를 하듯 뛰어다니는 소리에 지훈은 기겁을 하며 명숙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숙은 시장에 버려진 연탄재를 주워와 옹기를 만들고 썩은 널빤지를 주워와 구멍난 벽을 막았습니다. 며칠 동안 쓸고 닦아 겨우 사람이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었지만 사무치는 한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잠든 지훈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체라도 한 것인지 지훈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엄마 나 아파. 엄마 보고 싶어. 지훈은 열에 들떠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약을 사올 돈도 병원에 갈 돈도 없던 명숙은 물수건으로 밤새 지훈의 몸을 닦아내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귀한 집 자손을 이 누추한 곳에서 병들게 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낡은 내복을 벗어 지훈을 겹겹이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덮였습니다. 차가운 윗목에 앉아 아이를 안고 흔들며 명숙은 나직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노래를 부르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때 지훈이 가물거리는 눈을 뜨고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지? 그 물음에 명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의 등 뒤로 명숙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지훈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히 넘겨주며 떨리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 내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이 아줌마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지훈은 놀란 눈으로 명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명숙은 지훈의 두 손을 꽉 쥐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남들 보란 듯이 키울 거야.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엄마라고 해. 알았지?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숙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애달픈 울음이 싸늘한 단칸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숙 또한 숨죽여 흐느끼며 아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깊은 인연이 이어지는 찰나였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은 품 안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포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명숙은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낡은 가게였으나 그녀는 가게 앞을 비질하며 마음을 새로이 다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앞을 막아서는 커다란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고개를 든 명숙의 눈앞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껌을 씹으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온 아줌마 가게인가? 인사도 없이 장사하려는 건 아니겠지? 사내들 너머로 시장 상인들이 겁에 질려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등 뒤방에서 자고 있을 지훈을 생각하며 빗자루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무거운 쇠파이프가 가게 진열대를 후려치는 소리에 시장의 아침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998년 겨울 은하시장의 아침은 평화 대신 공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이 밤새 쓸고 닦은 가게 앞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성스레 끓이던 국밥 솥뚜껑이 바닥을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가게 앞을 막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릿세나 뜯으러 온 동네 건달들이 아니었습니다. 말투엔 서울 억양이 섞여 있었고 비싼 가죽 점퍼 안쪽으론 불룩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도준이 보낸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추격해 온 것이었죠. 여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았냐? 회장님, 돈 떼먹고 튄 쥐새끼가 여기 있었구만.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명숙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명숙의 발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명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을 6살 지훈이가 깰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사내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놓아주세요. 애가 자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년 얼굴이 숲의 전단지랑 판박인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 만년필, 그거 어딨어. 당장 내놔. 사내는 명숙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숙의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 않고 방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때 덜컥 문이 열리며 잠에서 깬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이의 목소리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꽂혔습니다. 저놈이네, 저놈이 그 도련님이야. 잡아. 우두머리의 고함에 옆에 있던 사내가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지훈이 건드리지 마. 명숙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다리를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댔고 명숙은 배를 걷어차이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지훈이는 엉엉 울며 명숙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내의 바짓단을 밀어내는 아이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짜증이 난다는 듯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그냥 둘 다 조용히 시켜. 쇠파이프가 명숙과 지훈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딱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명숙은 질끈 감았던 눈을 슬며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곰만 한 덩치의 남자가 우두머리 사내의 손목을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군용 야상을 걸치고 한쪽 눈가에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는 남자. 시장 초입 경비실에서 밤낮 없이 꾸벅대던 최주임이었습니다. 평소엔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풀린 눈으로 앉아있던 그가 지금은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중에서 마주한 맹수처럼 서늘하고도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최 주임은
쇠파이프를 쥔 사내의 손목을 꺾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애랑 여자 건드리는 게 건달이야. 그건 양아치지. 시작물 흐리지 말고 꺼져.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제압하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손목이 부서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내가 모시는 형님이 누군지 알아? 사내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최주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사내의 멱살을 잡고는 가볍게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네 형님이 누구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구역에서 행패 부리면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 봐준다. 최주임은 사내를 짐짝 던지듯 시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사내가 흙탕물에 처박히자 나머지 두 놈이 품에서 칼을 꺼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주임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광석과 같은 몸놀림으로 다가오는 놈의 급소를 차고 다른 놈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과거 서울을 주름잡던 전설의 주먹이라 불렸던 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닥을 기며 신음하던 사내들은 최주임의 살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주임이 뚜벅뚜벅 그들에게 다가가자 사내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비루한 협박만을 남긴 채 그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주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명숙과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험상예슨 얼굴을 보자 지훈이는 겁에 질려 명숙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최주임은 쭈그리고 앉아 투박한 손으로 넘어진 국밥솥을 바로 세우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 애는 안 다쳤고? 명숙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 죽을 뻔했습니다. 최주임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그냥 최주임이라 부르셔. 그나저나 국밥 냄새가 기가 막히네. 엎어진 게 아까워서 어쩌나. 그는 바닥에 흩어진 콩나물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조금 전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지훈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최주임을 쳐다보았습니다. 최주임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사내 자식이 울기는 뚝 그쳐. 앞으로 누가 또 괴롭히면 이 아저씨한테 일러라. 내가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줄 테니. 지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사탕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주임은 지훈과 명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최주임이 챙기는 집이라는 소문에 더 이상 명숙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최주임은 틈만 나면 가게에 들러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지훈에게는 짓궂은 장난을 치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명숙에게 최주임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척박한 타양살이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명숙에게 최주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명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짐 싸는 게 좋겠소. 아까 도망친 놈들, 그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빚쟁이가 아니야. 뭔가 큰 걸 노리고 있어. 서울에서 아주 독한 놈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명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품속에 숨겨둔 만년필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준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주임의 경고에 명숙은 지훈이 잠든 방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시장통 호랑이의 등 뒤에 숨는다고 해서 그 거대한 악마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밤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강도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와 명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타오르는 가스불 위에서 펄펄 끓던 뚝배기 국물이 넘쳐 흐르며 명숙의 손등을 덮쳤습니다. 살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구수한 육수 냄새와 뒤섞여 좁은 주방을 채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을 고통이었지만 명숙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통 국밥집은 마치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뚝배기 하나를 깨뜨리면 유경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었고 이는 곧 지훈이의 문제집 한 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명숙은 벌겋게 달아오른 손등을 행주로 쓱 닦아내고는 태연하게 다시 국자를 쥐었습니다. 여기 국밥 2개요. 깍두기 넉넉히 주쇼. 아줌마, 언제 나와요? 배가 등가죽에 붙겠네. 얼른 좀 줘요. 손님들의 재촉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명숙은 예, 금방 나갑니다. 하고 소리치며 묵직한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IMF 사태로 거리로 내몰린 이들이 저렴하고 든든한 국밥집으로 모여들었고 명숙의 식당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에 핏물을 제거하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해 밤 10시가 될 때까지 꼬박 18시간을 서서 버티는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무장갑을 착용했으나 쏟아지는 주문을 쳐내기엔 손놀림이 둔해져 벗어버린 지 한참이었습니다. 그 탓에 명숙의 2팔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튀어오른 기름과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들이 검붉은 딱지가 되어 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고단한 세월을 그려놓은 지도이자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온몸으로 감내한 훈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녁 영업을 마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심야 가게는 비로소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명숙은 다리를 절며 주방을 나와 구석진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종일 시멘트 바닥을 누비고 다닌 다리는 감각이 무뎌질 만큼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명숙이 퉁퉁 부어오른 발에서 낡은 슬리퍼를 벗자 드러난 종아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해 혈관들이 지렁이 마냥 붉어져 나와 시퍼렇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혈관이 터져버릴 듯한 통증이 엄습했지만 명숙은 파스 한 장조차 아까워 그저 주먹으로 툭툭 두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느덧 훌쩍 커버린 지훈이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명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안티프라민 연고를 열어 자신의 손바닥에 듬뿍 덜어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알싸한 파스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지훈아, 냄새난다.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엄마는 괜찮아. 명숙이 급히 다리를 숨기려 했으나 지훈은 단호하게 명숙의 종아리를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머니의 다리. 지훈은 그곳에 연고를 바르고 정성껏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뭉쳐있던 근육이 이완되며 명숙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퉁불퉁 튀어나온 핏줄 하나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관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을 위해 바쳐진 어머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다리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 그리고 이 흉터들도 싹 다 없애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줘.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그런 지훈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새끼 철부지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을까. 명숙은 거친 손으로 지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무슨, 난 이게 훈장이다.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 만드는 영광의 상처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다리 한쪽 없어져도 상관없어. 알지?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힘주어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은 지훈을 국밥집 아들이라 부르며 무시했고 학교 친구들은 깍두기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죄 없이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여자의 삶을 포기하고 억척스러운 괴물이 되어버린 어머니 명숙. 지우는 어머니의 다리에 새겨진 고통의 무게만큼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복수는 주먹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는 힘으로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잠든 후에도 밤새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시장통 취객들이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소음 속에서도 지우는 귀마개를 하고 미친 듯이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교과서가 뚫어질 듯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흡사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지우는 어머니의 화상 흉터를 떠올리며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렀습니다. 내가 자면 엄마가 늙는다. 내가 쉬면 엄마가 쓰러진다. 그 절박함이 지훈을 전교 1등으로 만들었고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책상에 엎드려 쪽잠이 들었을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명숙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절뚝절뚝 한쪽 다리를 끌며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필코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고생하는 어머니의 어깨를 펴드리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출세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 고등학교 졸업을 목전에 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 뉴스에서 낯익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양건설을 집어삼킨 강도준 회장이 신도시 개발권을 따내며 건설업계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라운관 속 강도준은 기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명숙이 들고 있던 쟁반을 요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 파편들 위로 명숙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화면 속 강도준의 얼굴과 공포에 사로잡힌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잊으려 했으나 단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원수가 더 거대한 악마가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렸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이젠 내가 상대할게. 저놈의 웃음을 곧 비명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지훈의 서늘한 복수심이 펄펄 끓는 국밥솥의 김처럼 서서히 하지만 격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아스팔트가 지열에 녹아내릴 듯 끈적였고 국밥집 주방 온도는 40도를 가볍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명숙은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육수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숙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억하는 외마디 신음과 함께 그녀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와장창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요란하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온 건 학교를 파하고 가게 일을 돕던 18살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은 사색이 되어 쓰러진 명숙을 업고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머니의 몸은 충격적일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앙상한 고목처럼 뼈만 남은 어머니의 무게에 지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지훈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어머니를 돕는 길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명숙은 지훈에게 고기 반찬을 먹이기 위해 본인은 국물에 밥만 말아 드시며 제살을 깎아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명숙의 안색은 흑빛이었습니다. 앙상한 팔목에는 굵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뭐해? 내가 판검사 될 때쯤이면 우리 엄마는 골병 들어 죽고 없을 텐데.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은 인생을 뒤바꿀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저녁 명숙이 퇴원의 가게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교복이 아닌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내 명숙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받은 일당이었습니다. 명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학교는 독서실 갈 시간 아니냐? 지훈은 입술을 꽉 깨물고 명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엄마, 나 학교 그만둘 거야. 공부 안 해. 내가 돈 벌게. 나 힘세잖아. 막노동을 하든 배달을 하든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엄마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제발 나 좀 말리지 마. 순간 명숙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차라리 뺨을 때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빗자루에서 억센 쌀이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들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머뭇거리자 명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걷어. 지훈은 억울했지만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곧이어 짝 하는 파여름이 좁은 방안을 올렸습니다. 지훈의 종아리에 시뻘건 줄이 그어졌습니다. 짝짝.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지훈을 금지옥엽 아끼며 손가락 하나 되지 않던 명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원수를 대하듯 모질게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내가 너 이러라고 살린 줄 아냐? 내가 너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르라고 그 난리통에 너 업고 뛰었는 줄 알아?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피 끓는 절규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종아리가 불타는 듯 아팠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엄마가 아픈 게 싫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숙의 다음 말은 지훈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내 아버지 태양건설 회장님이 어째서 눈을 감으셨는지 아냐? 힘이 부족해서야 법에 무지해서 당한 거라고. 도준이 그 자식이 서류를 위조하고 법망을 피해갈 때 내 아버지는 분통만 터뜨리다 가셨어. 헌데 너마저 그 꼴로 살 셈이야? 주먹질하고 몸뚱이 굴리는 걸로 저것들을 꺾을 수 있을 것 같냐? 명숙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지훈의 어깨를 부여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지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것들은 악마야. 돈으로 법도 주무르고 사람도 부리는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을 상대하려면 네가 놈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해. 네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법으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헌데 고작 푼돈 좀 벌겠다고 펜을 꺾어? 그따위로 살 거면 나가. 넌 내 자식 아냐. 회초리가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죽일년입니다. 제가 자식을 그르쳤습니다. 이 못난 유모가 도련님 앞길을 막았습니다. 명숙의 입에서 도련님이라는 금기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혈통, 억울하게 눈감은 부모님의 한을 일깨우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지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저 야윈 육신 안에 거대한 범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신의 안위는 뒷전이고 오직 아들의 복수와 재기만을 위해 10년을 한결같이 칼날을 세워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의 효심은 얄팍한 동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의 염원대로 그 누구도 얕보지 못할 권력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피멍든 다리를 꿇고
명숙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딴청 피우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그 자식들 싹 다 쳐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그만 우세요, 엄마. 지우는 명숙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등짝을 후려치면서도 마침내 아들을 품에 거두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에서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의 매질은 지훈의 다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의 심장에는 그보다 더 깊고 또렷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바로 기필코 성공하여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도끼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붙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책에 매달렸습니다. 끼니를 때울 때도 뒷간에 갈 때도 손에서 영어 단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지훈을 보며 귀신이 씌었다고 수군댔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깨판 눈으로 중얼대며 다니는 지훈의 몰골이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어머니가 남긴 다리에 흉터를 꼬집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 통증만이 그를 깨어있게 만드는 유일한 자극제였습니다. 1년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자 발표날, 명단 최상단에 한지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아들이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명숙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온종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눈물이자 세상을 뜬 주인 내외에 대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지훈이 서울로 상경할 채비를 하던 날 밤 국밥집 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낯선 양복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서울대 수석 합격생 댁입니까? 회장님께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장학금을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내가 건넨 명함에는 태양건설 회장 강도준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놈은 여전히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은 사내의 면상에 소금을 흩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 사내들은 비릿한 조소를 남기고 돌아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지훈은 짐가방을 챙겨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18살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서울 가서 저놈들 숨통끈을 준비하고 올게요. 지훈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명숙은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지훈이가 저 거대한 괴물들의 소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 아래 지훈을 태운 고속버스가 매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낡은 시멘트 담벼락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뿌연 흙먼지가 시장 골목을 집어삼킬 듯 피어올랐고 상인들의 비명소리가 그 먼지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24년의 봄은 은하시장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26년간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던 국밥집 골목에도 피할 수 없는 개발의 광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시장 초입에는 태양건설의 큼지막한 로고가 새겨진 가림막이 설치되었고 노란 헬멧을 쓴 용역 깡패들이 저승사자 마냥 골목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하나가 된 명숙은 가게 문 앞을 막아선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집기들로 난장판이었고 벽면에는 철거 예정이라 휘갈겨 쓴 붉은 락카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를 검사로 만들어낸 보금자리이자 세상을 떠난 주인 내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수해온 성체였습니다. 허나 그 성체가 이제 함락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비키쇼 할망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말로 할 때 꺼져. 용역 팀장이 껌을 질겅이며 명숙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명숙은 휘청이면서도 문설주를 꽉 움켜쥐고 버텨냈습니다. 못 비킨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발 한 짝도 못 들여. 여기가 어떤 터인데 니들 멋대로 때려 부수려 해? 명숙의 외침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초입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뿌연 먼지를 피어올리며 고향 국밥 앞으로 부드럽게 진입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광이 나는 구두가 질척한 바닥을 디뎠습니다. 세련된 수트에 올백머리를 한중후한 노신사. 세월 탓에 주름은 깊어졌으나 그 탐욕어린 눈빛만큼은 26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사내 바로 강도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전히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군. 이런 구석에서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도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래야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꿈속에서도 명숙을 괴롭히던 그 악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도준은 저벅저벅 걸어와 명숙의 코앞에 섰습니다. 그는 명숙을 위아래로 훑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었군.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명줄 하나는 즐겨. 그 핏덩이는 어디 가고 혼자서 궁상을 떨고 있나? 명숙은 끓어오르는 분기에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천벌 받을 짓을 하고도 무섭지도 않으냐? 명숙이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경호원들이 거칠게 그녀를 억눌렀습니다. 도준은 혀를 끌끌 차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가게 내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낡아빠진 식탁, 찢어진 장판, 그리고 벽에 걸린 지훈의 서울대 졸업사진. 도준은 그 사진을 응시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 그 쥐새끼가 제법 컸군 그래. 서울대 법대라. 내 밑에서 부리면 딱 좋겠는데 말이야. 도준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중얼대며 주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숙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거긴 들어가지 마. 그녀의 다급한 비명에 도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언가 감추는 게 있는 자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주방 안쪽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자개함을 발견했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한 주방에서 유일하게 반질반질 윤이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가 보군. 내년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도준이 자개함을 집어들자 명숙이 경호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달려와 도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제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숙의 처절함에 도준의 호기심은 더욱 발동했습니다. 그는 명숙을 발로 툭 차내고는 자개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검은색 만년필 한 자루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장 장식이 박힌 구형 몽블랑 만년필. 도준의 동공이 순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 물건을 알아보았습니다. 26년 전 자신이 모시던 태양건설 선대회장이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쓰던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라진 바로 그 물건이었죠. 아, 이게 여기 있었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년이 이걸 훔쳐서 도망갔었어. 도준은 만년필을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잉크는 말라비틀어졌겠지만 묵직한 그립감은 여전했습니다. 도준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거렸습니다. 그는 이 만년필이 단순한 유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목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저 자신이 죽인 회장의 유품을 전리품으로 챙겼다는 정복감에 취해 있을 뿐이었죠. 이걸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나 본데 꿈깨. 이건 원래 내 것이나 다름없어.
도준이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으려 하자 명숙이 땅바닥을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돌려주세요. 그건 우리 지훈이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가게 비우겠습니다. 당장 나갈게요. 제발 그 펜만은 돌려주세요. 명숙은 26년간 지켜온 가게보다 만년필을 택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차릴 수 있지만 그 만년필이 없으면 지훈이 부모님의 억울함을 영영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숙의 그 간절함은 도리어 강도준의 잔인한 본성을 건드렸습니다. 강도준은 쭈그리고 앉아 명숙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비릿하게 읊조렸습니다. 가게를 뺀다고? 어차피 내가 다 부숴버릴 텐데 네가 비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이 펜은 내가 압수하지. 작물 취득 혐의로 경찰서에 끌고 가기 전에 감사히 여겨. 강도준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여기 계속 있다간 냄새 옮겠다. 오늘 안으로 전부 밀어버려. 강도준의 서슬퍼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명숙은 멀어지는 강도준의 등 뒤에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뺏겼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걸 빼앗겼습니다. 명숙의 울음소리가 무너져 내리는 담벼락 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도준의 차가 사라지자 용역 깡패들이 다시 오한말을 들고 가게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가게도 뺏기고 증거도 잃고 모든 희망이 꺼진 듯 했습니다. 명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박살난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때 먼지가 자욱한 골목 어귀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살벌한 용역들마저 길을 터주게 만드는 서늘한 아우라를 풍기는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끈한 이탈리아 슈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젊은 남자. 그는 폐허가 된 고향 국밥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꽂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명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가웠으나 그 심연에는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분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명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낯익으면서도 생경한 목소리. 명숙이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눈매는 분명 자신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을 지우고 살아야 하는 남자였습니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패의 놈이 가져갔죠. 명숙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잘하셨어요. 놈이 제 발로 미끼를 문 겁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훈의 시선은 강도준의 차가 사라진 쪽을 향해 예리하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26년 전 도망치던 겁쟁이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벽이 쿵하고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랄로의 빌딩 숲속 태양건설 본사 최상층에 자리한 회장실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요새 같았습니다. 바닥엔 페르시아산 카펫이 깔려 있고 벽면은 최고급 수입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엔 어딘지 모를 서늘하고 비릿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날 오후 그 요새의 주인인 강도준은 안락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 연기를 길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탁한 회색 연기 사이로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맞은편에 앉은 젊은 사내를 끈적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죠. 자네가 그 월가에서 날아왔다는 알렉스인가? 강도준의 목소리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곧 약점이고 배신은 시간 문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으니까요. 그런 강도준 앞에서도 젊은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
흐트러짐 없이 넘긴 포마드예요.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 그는 며칠 전 시장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머니를 안아주던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 신분, A 업계의 냉혈한 사냥꾼 알렉스 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뉴욕 파트너들에게 회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시더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눈빛은 강도준의 길을 누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강도준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적막한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이게 뭔가? 강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비자금 세탁 루트와 이번 은하시장 재개발 사업의 수익을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3배, 강도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늙은 늑대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강도준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허겁지겁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금융 용어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강도준은 단번에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알아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우회 상장, 그리고 재개발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은 도준이 늘 갈망했으나 능력이 부족해 엄두도 못 냈던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자네 올해 33이라고 했지?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겁도 없이 이런 판을 벌이다니. 도준은 파일을 덮으며 지훈을 재차 쳐다보았습니다. 의구심은 사라지고 흥미로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준은 역시 노련한 여우였습니다. 그는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월가에서 승승장구하던 놈이 왜 하필 나를 찾아왔지? 대한민국의 돈 냄새 맡는 회장들이 한둘이 아닌데 굳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흉곽을 부술듯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저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철천지원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두꺼운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었으나 지훈은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으로 간신히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며 지극히 계산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유는 명료합니다. 회장님께선 자본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도덕이니 윤리니 운운하며 점잠 빼는 양반들은 딱 질색입니다. 전 오로지 수익만 쫓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야말로 제게 최대의 수익을 안겨주실 분이라 확신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랄까요? 지훈의 대답은 도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도준은 마치 자신의 젊은 날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혈육조차 배신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도끼가 지훈의 눈빛에서 읽혔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라 좋아. 아주 마음에 드는군. 눈빛에 영혼 따윈 없고 돈독만 잔뜩 오른 게 딱 내 취향이야.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류 진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2잔 채워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으나 속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 더러운 손이 어머니의 가게를 박살내고 만년필을 강탈해 간 바로 그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알렉스. 자네를 내 자금 관리인으로 임명하지. 내 금고지기를 자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도준이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지훈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알코올과 니코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실수는 용납 안 해. 내 돈 10원 한 장이라도 새어나가면 그날로 자네는 한강 바닥 물고기 밥신세가 되는 거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목숨 걸고 사수하겠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독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시선이 도준의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고급 가죽 데스크 매트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만년필 한 자루.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빼앗아온 바로 그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되찾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만년필 속에 숨겨진 증거를 확보하려면 놈을 완벽하게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준은 지훈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만년필을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고향 국밥집 할망구한테서 뺏은 건데 말이야. 그립감이 제법 좋아.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쓰고 있지. 그 할망구가 이걸 목숨처럼 아끼던데 이제 내 손에 있으니 내 물건이지 뭐. 안 그런가? 지우는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았지만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회장님께 잘 어울리십니다. 도주는 흡족한 듯 웃으며 만년필로 서류의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지훈의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펜으로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새워 결제를 하셨을 테고 어머니는 저 펜을 지키기 위해 26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의 손에 들려 더러운 비자금 서류에 서명하는 도구로 전락하다니. 지우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놈이 저 펜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 겁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도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준이 시키는 온갖 더러운 뒤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뇌물을 전달하고 심지어 경쟁 회사를 무너뜨리는 작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지훈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지훈을 보며 도준은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급기야 자신의 집무실 금고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날개를 달았어. 내 아들 녀석보다 자네가 훨씬 낫구만. 도준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지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준이 방심한 틈을 탈 때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 비밀 장부들을 복사하고 도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는 몰래 변장을 하고 시장 골목의 국밥집에 들러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국밥 한 그릇으로 마음을 추스르곤 했습니다. 밥은 제때 챙겨 먹니? 살이 너무 빠졌구나. 명숙은 지훈의 야윈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국물을 넘기며 마음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네, 어머니, 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악인의 가면을 쓰는 일이 만만치는 않군요. 허나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도준이 급하게 지훈을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도준은 평소답지 않게 초조해하며 서류 더미를 지훈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알렉스, 큰일 났네. 검찰 놈들이 냄새를 맡은 모양이야. 내일 주주총회에서 비자금 건으로 날 칠 거라는 정보가 떴어. 이걸 어쩐다. 자네가 좀 처리해줘. 자네 머리 비상하잖아. 지훈은 서류를 검토하는 신호를 하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건 그가 은밀히 검찰 후배에게 넘겨준 소스였습니다. 도준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든 셈이었죠. 지훈은 심각한 얼굴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회장님,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총회 때 자금 전액을 합법적 투자금인 것처럼 포장해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한 논리를 짜겠습니다. 단, 회장님 금고에 원본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걸 안전한 장소로 빼돌려 세탁해야 하니까요. 원본 장부, 그건 도준의 치부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지훈을 신뢰한다 해도 자신의 목숨줄을 맡기는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꼭 반출해야 하나? 여기서 처리하면 안 되겠나? 이곳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다 끝입니다. 회장님, 정절을 못 믿으시겠다면 딴 방도를 찾으십시오. 허나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훈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도준의 심리를 파고든 것이었죠. 째깍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도준의 선택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도준은 긴 한숨을 토해내며 금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개방되자 그 안에 적재된 현금 뭉치와 비밀 장부들이 드러났습니다. 좋아, 자네만 믿겠네. 이거 틀어지면 자네나 나나 황천길이야. 도준은 떨리는 손길로 장부와 USB가 담긴 가방을 지훈에게 넘겼습니다. 지훈은 그 가방을 건네받으며 묵직한 중량감을 실감했습니다. 그건 죄업의 무게인 동시에 복수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내일 총회장은 회장님을 위한 동무대가 될 테니까요. 아주 성대한 피날레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엔 가시가 돋쳐 있었으나 급박한 상황의 도준은 그 저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챙겨 집무실을 빠져나오며 책상 위 만년필을 곁눈질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 만년필도 그리고 잃어버린 26년의 시간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의 냉철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대고 거친 호흡을 토해냈습니다. 다 왔어. 이제 진짜 끝이다. 그는 품속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증인 검찰 공무원증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늘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화끈거리는 그의 손바닥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폭풍전야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사냥꾼은 더 이상 사냥개 흉내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가 바로 사냥꾼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총성이 울려 퍼질 테니까요. 우지끈 쾅, 거대한 굴착기의 집게발이 낡은 기와 지붕을 종이짝처럼 구겨버렸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잔인한 아침, 은하시장의 하늘은 뿌연 성면 가루와 흙먼지로 자욱하게 뒤덮였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과 사람들의 비명 섞인 고함이 뒤엉켜 시장은 흡사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태양건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마치 점령군인 양 시장 골목을 휘저으며 가판대를 걷어차고 상인들을 끌어내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아이고 내 가게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노란 안전모를 쓴 그들에겐 그저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국밥집 간판을 부여잡고 버티는 칠순노인 명숙이 있었습니다. 26년간 새벽 4시부터 육수를 우려내며 지훈이를 키워낸 삶의 터전이자 죽은 지훈 부모와의 약속이 서린 곳. 명숙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못 비킨다. 내 시체를 밟고 가라. 여기가 어떤 곳인데 내 놈들이 함부로 부서. 명숙은 앙상한 두 팔을 벌려 가게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흙먼지에 뒤범벅되어 헝클어졌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굴착기의 헤드라이트보다 더 강렬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그런 명숙을 비웃듯 껌을 짝짝 씹으며 손짓했습니다. 아따 할매, 좋게 말할 때 비키라니까. 오늘 이거 안 밀면 우리 일당 날아가요. 야 뭐하냐. 할매 안 모시고. 반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덩치 큰 사내 둘이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된다. 이 도둑놈들아. 명숙이 사내의 팔을 꽉 깨물며 버텼습니다. 팔을 물린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거친 욕설과 함께 명숙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힘없이 튕겨나간 명숙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쿵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골목의 소란을 일순간 멈추게 했습니다. 명숙의 머리가 가게 앞 돌계단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명숙이 바닥으로 축 늘어졌고
이내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시멘트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붉은 피는 흙먼지와 뒤엉켜 검붉게 변해갔고 명숙의 감은 눈 위로 창백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 명숙 씨, 시장 경비를 서던 최주임이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왔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뒤였습니다. 최주임은 쓰러진 명숙을 부둥켜 안고 용역들을 향해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 내 놈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용역들도 당황한 기색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굴착기의 굉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기계팔은 기어이 국밥집 간판을 내리찍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고향 국밥이라는 글자가 두 동강 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숙의 심장이 으깨지는 소리이자 지훈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한 쌍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맞은편, 짙게 썬팅된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은 지훈은 핸들을 잡은 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지훈의 속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눈앞에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문을 박차고 나가 저 개만도 못한 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갔다가는 알렉스 권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지난 26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너무 세게 깨물어 입술이 터진 줄도 몰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주임이 어머니를 업고 구급차로 뛰어가고 어머니가 피 묻은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무너진 가게 쪽을 향해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가 올 건데 어머니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선글라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놈들을 속이겠다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 이 모든 피는 내 탓이다. 그때 조수석에 놓인 지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도준 회장.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알렉스입니다. 현장은 정리됐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지훈의 사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지훈은 백민 밖으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처리 중입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낡은 것들은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 역시 자네는 일 처리가 확실해. 아,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 준비는 잘 되나? 내 목숨이 자네 손에 달린 거 알지?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내일은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아주 높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 액정 위로 핏방울 하나가 톡 떨어졌습니다. 입술에서 흐른 피였습니다. 지훈은 손등으로 피를 닦아내며 무너져 내린 국밥집 잔해를 노려보았습니다. 반쪽 난 간판, 지시겨진 솥단지, 그리고 어머니가 흘린 붉은 피. 지훈은 그 참상을 뇌리에 인도로 지지듯 새겨 넣었습니다. 기다려라, 강도준. 오늘 우리 어머니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내 놈의 죄를 하나씩 물을 것이다.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닥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마. 지훈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그의 영혼은 피 흘리는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심판뿐. 다음 날 아침 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
대한민국 재계의 이목이 쏠린 임시 주주총회장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도준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지훈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옆에 선 이 남자가 구원자가 아니라 사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훈의 품 안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의 피로 씻어낸 만년필이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도준이 입을 열려는 찰나 지훈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강도준을 향해 정중히 목례를 하고는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태양건설의 은폐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강도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멈춰섰던 운명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태양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단상 옆자리에 앉은 강도준은 여유만만한 미소를 띠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비자금을 합법적 투자금으로 세탁하고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영구히 다지는 대관식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강도준 회장님이 지난 26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놀라운 행적들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기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훈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도준은 흡족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장내에는 경악에 찬 탄식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강도준이 예상했던 화려한 실적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과 그동안 강도준이 횡령한 수천억 원대의 불법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는 붉은 글씨로 강도준 회장 비자금 은닉 현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젠장, 이게 뭐야? 야, 알렉스, 화면이 왜 이래? 당장 꺼. 당장 끄지 못해. 강도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청중을 향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은하 시장 재개발 사업 역시 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강도준의 당황한 얼굴을 맹렬히 찍어댔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주주들이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색이 된 강도준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놈 끌어내 당장 회장실로 끌고 와. 죽여버릴 거야.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난입해 지훈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쥐를 도간에 가두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최상층 회장실. 육중한 문이 쾅 닫히자마자 강도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지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도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강렬해 강도준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야? 감히 나를 능멸해? 네가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강도준은 이성을 잃고 방구석에 놓인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번쩍이는 티타늄 헤드가 살기를 머금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늙은 맹수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죽어. 너 같은 쥐새끼는 죽어도 싸. 내 돈, 내 명예 다 물어내. 강도준이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고 지훈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몸을 피하며 책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바로 그 낡은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잠깐 치려면 치십시오. 하지만 이걸 부수는 순간 회장님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훈의 낮은 일갈에 강도준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강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훈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죽은 회장놈 유품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지훈은 비릿하게 웃으며 만년필을 눈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단순한 유품? 회장님은 평생 돈만 쫓느라 진짜 중요한 건 보지 못하시는군요. 이 만년필이 왜 유독 묵직한 줄 아십니까? 잉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 당신의 추악한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지훈은 망설임 없이 만년필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꺾었습니다. 우지끈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26년을 버텨온 만년필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에서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이크로 메모리 칩 하나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작은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1998년 지훈의 부친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강도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게 왜 거기서 나와? 지훈은 재빨리 칩을 집어 미리 챙겨둔 휴대용 리더기에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회장실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섞인 한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6년 전 젊은 시절 강도준, 바로 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망할 겁니다. 비자금 장부는 제가 챙기죠. 회장님만 사라져 주시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가시죠.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 그것은 강도준이 선대회장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던 날의 생생한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골프채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돼. 26년 전 일이라고. 공소시효도 끝났어. 내 놈이 뭘 어쩔 셈이야. 강도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억지를 부렸습니다. 악마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런 강도준을 내려다보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알렉스 권, M.A. 전문가라고 적힌 금박 명함. 지훈은 그 명함을 강도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가짜 신분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어제 우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특수상해 교사 혐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훈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 박힌 금색 휘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지훈. 그것은 현대판 마패이자 26년의 한을 품고 돌아온 아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한지훈입니다. 강도준 씨, 당신을 살인 및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내 놈이 검사였다고. 그 식모년 아들이 검사가 됐단 말이야. 강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평생 무시하고 짓밟았던 고향 국밥집 모자, 그 벌레 같은 존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강도준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책상 밑에 숨겨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호원, 경호원 어디 있어? 저놈 죽여.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놈 당장 죽여버려. 하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강도준의 사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함성과 함께 검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꼼짝마, 손들어. 수사관들이 강도준을 둘러싸고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태양건설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거칠게 저항하는 강도준을 제압하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26년간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도준이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법무부 장관 연결해. 강도준은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쪽 난 만년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강도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던 건 경제가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법은 돈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당신의 탐욕보다 강합니다. 잘 가십시오. 지옥에는 돈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강도준이 질질 끌려나간 회장실에는 지훈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훈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흙먼지가 날리는 은하 시장 쪽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26년 전 비오는 밤 쫓기듯 도망쳤던 꼬마는 이제 당당한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유품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지훈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뚜뚜.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지훈 보호자님 되시죠? 여기 한국병원 응급실입니다. 한명숙 환자분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찰나의 환희는 끔찍한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모시려는데. 지훈은 이성을 잃은 채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회장실 문 뒤로 복도에는 지훈의 거친 호흡과 다급한 발소리만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과연 하늘은 그에게 온전한 행복을 허락할까요? 엘리베이터 층수가 내려가는 찰나의 순간이 지훈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규칙적인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적막한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병실 안, 지훈은 마치 돌처럼 굳어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는 명숙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에는 수술 부위를 감싼 흰 붕대가 둘러져 있었고 평생 쉴 새 없이 일해온 거친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담당인은 뇌출혈 수술은 성공적이나 고령의 과로가 겹쳐 의식 회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 왔습니다. 지훈이가 왔어요. 그놈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지훈은 명숙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26년입니다.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이 순간만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강도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그 날만을요.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했습니다. 정작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현실이 지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신다면 복수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훈은 하늘을 원망하며 밤새 명숙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명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으윽, 쇳소리 섞인 신음과 함께 명숙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하던 초점이 서서히 잡히며 눈앞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훈은 감전된 듯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지훈이. 명숙은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새끼, 안 다쳤냐? 그놈은 잡았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조차 그녀의 걱정은 오직 아들의 안위와 복수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태양건설 강도준 회장 구속, 살인교사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 검찰 사형 구형 예정. 화면 속에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도준의 초라한 몰골이 비쳤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명숙의 눈물은 지난 26년의 하늘 씻어내리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은하 시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꽹과리와 북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망국기로 뒤덮였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태양건설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대신 상생형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롭게 단장한 국밥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태양옥이라는 새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 회장님의 아오이자 지훈의 아버지가 꿈꾸던 큰 나아감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수리된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화환에는 태양건설 대표이사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회장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되찾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다시 검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오늘은 냉철한 검사가 아닌 국밥집 효자 아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길 좀 비켜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입장하십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주임이 너스레를 떨며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거동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얼굴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고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명숙 여사님, 축하드려요. 우리 시장의 영웅이 오셨네. 명숙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가게 안가장 좋은 상석에 명숙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목이 지훈의 손길에 쏠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신 한 켤레가 나타났습니다. 비단실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최고급 수제화였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휠체어에 놓인 명숙의 발을 조심스레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하얀 버선 속에 숨겨져 있던 명숙의 발. 그 발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고
발가락은 옹이 마냥 굽어 있었으며 발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길로 그 거친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발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지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발이 심리기를 걸어 자신을 업어키웠고 이 발이 뜨거운 주방 바닥을 누비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적에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 발 호강시켜 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명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은 꽃신을 꺼내 명숙의 발에 신겨드렸습니다. 굽어버린 발가락 탓에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자 지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발을 주무르고 또 주물러 조심스레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지훈의 심장이자 어머니께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은 어머니뿐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땀이고 땀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은 꽃신을 신은 명숙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가시밭길 걷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이 꽃신 신고 저랑 꽃길만 걸어요. 제가 평생 어머니의 지팡이가 되고 가마가 되어드릴게요. 명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훈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칠순 노인의 주름진 손이 건장한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새끼. 부족한 애미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소원 다 풀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100살까지 사셔야죠. 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손주 녀석 재롱도 보셔야죠. 시장 상인들과 최주임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좁은 국밥집을 넘어 은하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낸 모자에 대한 찬사였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날 고향 국밥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굳이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훈과 최주임이 극구 말려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가게 안은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검사 한지훈이 아닌 어머니 명숙의 아들 한지훈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명숙을 업고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명숙의 등은 예전보다 더 작고 가벼워졌지만 지훈에게는 그 무엇보다 크고 따뜻한 우주였습니다. 지훈의 등 뒤에서 명숙이 나직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26년 전 용산역 차가운 바닥에서 불러주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지훈은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훈의 등 뒤에 업힌 명숙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저기 봐라.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 네, 어머니, 우리 세 식구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꽃신을 신은 명숙의 발이 지훈의 허리춤에서 춤을 추듯 달랑거렸습니다. 그 행복한 뒷모습을 비추며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고 화면 가득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탐욕은 결국 무너져 내렸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쌓아 올린 고향 국밥의 행복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26년의 긴 겨울을 견뎌낸 두 모자에게 찾아온 봄날은 그래서 더욱 눈부시고 따뜻합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견뎌내야 봄날의 꽃이 더 붉게 피어나듯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상 그 어떤 거대한 불의와 시련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진실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의미 있는 교훈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이 앞으로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문학적 가치를 널리 퍼뜨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